난 아직 40대인데 희망퇴직? 이게 말이 돼? 말만 좋지 그냥 해고 아니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세요? 배달 나가야 한다고 말 못했습니다. 헬멧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2년 전까지 저는 은행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연봉 억대. 부하 직원 20명. 명함 내밀면 고개 숙이던 사람들. 부지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오토바이 헬멧 쓰고 치킨 배달합니다. 비 오는 날이 돈이 됩니다. 미끄러질까봐 무섭지만 그래도 나갑니다. 비 오면 배달비가 오르거든요. 45에 쫓겨났습니다. 희망퇴직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총 들이대고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안 나가면 지방 발령. 한직 발령.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왜 저였을까요? 18년 바쳤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아들 돌잔치에 야근했습니다. 아버지 칠순에 출장 갔습니다. 그런데 AI가 제 일을 3초 만에 합니다. 제가 30분 걸리던 걸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저는 실수를 합니다. AI는 안 합니다.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AI는 전기세만 냅니다. 퇴직금 2억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습니다. 큰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반 만에 1억 날렸습니다. 제 취업료? 45세 경력직 뽑는 데가 없습니다. 이력서 53군데 넣었습니다. 새벽까지 자기소개서 썼습니다. 면접은 3번. 합격은 0. 지금 40대 취업자 41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당신 옆자리 동료.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맨바닥까지 추락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세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78년생입니다. 올해로 47이 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6에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던 시기였습니다. 은행원. 그때는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취업 경쟁률이 50대 1이었습니다. 50명이 지원해서 1명 뽑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1명이었습니다. 서류 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 5단계를 통과했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합격 발표 나던 날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수험번호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은행 들어갔다. 고생 끝났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술 사셨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은행 다닌다. 은행원이야. 동네 어르신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은행 들어가기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아들 잘 키웠네. 첫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대기업 초봉이랑 비슷했습니다. 첫 월급 타던 날 은행에서 현금으로 뽑았습니다. 봉투에 담았습니다. 퇴근하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0만 원씩 2개. 아버지가 손살에 치셨습니다. 됐다. 내가 써라. 집에 돈 안 보내도 된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억지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리셨습니다. 주름진 손. 어머니가 또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그게 효도였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구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예금 받고, 송금하고, 대출 상담하고, 신입이라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아침 7시 반. 청소하고, 서류 정리하고, 선배들 커피 타고, 업무 시작은 9시였지만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퇴근은 밤 10시, 11시. 야근이 당연했습니다.
칼퇴근하면 눈치 받았습니다. 신입이 벌써 가? 할 일 없어? 그래서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고객 관리한다고. 골프 접대, 저녁 회식. 힘들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고객들 얼굴을 외웠습니다.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가족 관계까지 파악했습니다.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김철수 사장 따님 이화여대, 아들 고3, 와이프 당뇨. 이런 식으로 고객이 오면 꺼내봤습니다. 김 사장님, 따님 대학 합격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자네가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화여대 가고 싶다고. 김 사장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네 참 세심하네. 마음에 들어. 그렇게 관계를 쌓았습니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영업이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일. AI는 절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30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본점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창립기념일 행사. 전 지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옆에 앉게 됐습니다. 어느 지점이세요? 강남 지점이요. 거기는요? 영등포 지점이요. 이름이 수진이었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번호를 물었습니다. 용기 내서. 혹시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은행원끼리 결혼. 흔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일을 이해하니까. 야근에도 이해하고, 주말 출근에도 이해하고. 32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이. 저를 닮아서 눈이 컸습니다. 분만실에서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 키울게. 35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서연이. 아내를 닮아서 예뻤습니다. 보조개도 닮았습니다. 맞벌이였습니다. 둘 다 은행원이니까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합치면 월 800만 원은 됐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응. 감사하게 살자.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34평. 대출 4억 받아서. 그래도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사 가던 날, 빈 거실에 서서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 애들 방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민준이 방, 서연이 방. 아빠, 여기 내 방이야? 그래, 내 방이야. 마음대로 꾸며. 민준이가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승진도 꾸준히 했습니다. 32의 대리, 36의 과장, 40의 차장, 43의 부지점장. 매번 승진할 때마다 아내와 외식했습니다. 여보, 축하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은행에서 부지점장이면 꽤 올라간 겁니다. 위에 지점장만 남았습니다. 축하해. 부지점장 달았네. 동기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입사 동기 50명 중에 부지점장 단 건 저 포함 5명 뿐이었습니다. 부지점장이 되니까 연봉이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성과급까지 합치면 억대에 가까웠습니다. 명함에 부지점장이라고 박혔습니다. 새 명함을 받던 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영등포 지점. 부지점장 박정훈. 뿌듯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명함 내밀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출 받으러 온 사람들. 고개 숙이고 말했습니다. 부지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영업사원들도 깍듯이 대했습니다. 부지점장님, 식사 한번 하시죠. 솔직히 기분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내가 뭔가 됐다는 느낌. 착각이었습니다. 그 명함, 그 직함, 그 연봉. 전부 빌린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빌려준 건 회사가 돌려내라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나는 다르겠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릴 때까지는 아이들 학원 보내고, 가족 여행도 가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명절에 한우 세트 보내고, 아이들 새 옷 사주고, 가끔 외식하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정년까지, 55세까지, 최소한 그때까지는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서서히 익듯이 2018년쯤부터였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이미 보편화됐고 모바일 뱅킹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됐습니다. 송금, 이체, 조회, 대출 신청까지. 창구에 손님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줄이 섰습니다. 번호표 뽑고 30분씩 기다렸습니다. 대기 의자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한산했습니다. 하루에 오는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요즘 창구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후배가 물었습니다. 다들 폰으로 하니까 그렇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복잡한 건 와야 하지 않을까요? 대출이나 외환 같은 거요. 글쎄, 뭐 그렇겠지. 그런데 복잡한 것도 앱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신청. 앱으로. 서류 스캔해서 올리면 끝. 신용카드 발급. 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끝. 외환 거래. 앱으로. 환율 확인하고 바로 송금. 펀드 가입. 앱으로. 설명서 읽고 동의 버튼만 누르면 끝. 사람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갇혔습니다. 비대면이 폭발했습니다. 은행에 오는 사람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 싫어서. 그런데 금융 거래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은행 안 가도 되네? 앱으로 다 되네? 왜 지금까지 은행 갔지?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끝나도 안 왔습니다. 이제 은행 갈 일이 없어요. 다 폰으로 해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3호동 지점 폐쇄한대. 거기 꽤 컸는데 유동인구 줄어서 적자래. 매년 수억씩 손해봤대. 처음에는 작은 지점들이었습니다. 외곽 지점. 수익 안 나는 곳. 우리 지점은 괜찮겠지. 신의 한복판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시내 지점도 닫혔습니다. 신촌 지점도 통합한대. 신촌? 거기 대학 가잖아. 손님 많을 텐데. 요즘 대학생들 은행 안 와. 다 토스로 해. 토스. 카카오뱅크. K뱅크. 인터넷 은행이 떠올랐습니다. 지점이 없었습니다. 앱으로만 운영했습니다. 인건비가 없으니까 이자를 더 줬습니다. 수수료가 없거나 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시중은행 이자 2%, 카카오뱅크는 3%인데 우리가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은행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은행이 그랬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은행 지점이 1000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1000개. 뉴스에서 봤습니다. 은행 점포 사라진다. 5년간 1200개 폐쇄. 지점 하나에 직원이 평균 15명입니다. 1200개면 18,000명. 18,000명의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지점장이잖아. 실적도 좋잖아. 영업 잘하잖아. 인맥도 있고. 착각이었습니다. 2022년. AI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후배들이 얘기했습니다. 요즘 AI가 대출 심사한대요. 무슨 AI? 고객 신용 분석하고 대출 한도 정하고. 자동으로요. 본점에서 시범 운영 중이래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AI가 뭘 알아? 사람 눈으로 봐야지. 숫자만 보고 어떻게 판단해? 그러게요. 대출은 사람을 봐야 해. 이 사람이 진짜 갚을 사람인지 얼굴 보고 말 들어봐야 알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AI가 심사하면 30분 걸리던 게 3초 만에 끝났습니다. 3초. 제가 서류 검토하고, 소득 확인하고, 신용 조회하고, 담보 평가하고, 상환 능력 계산하고, 30분 걸렸습니다. 빠르면 20분. 복잡한 건 1시간. AI는 3초. 버튼 누르면 끝. 더 무서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AI 심사 정확도가 95%, 부실 대출 비율 5%, 사람 심사 정확도가 88%, 부실 대출 비율 12%, AI가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회의 시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점에서 내려온 자료. AI 심사 도입 후 부실률 7% 감소. 심사 시간 98% 단축. 전 지점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못 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내 일을 AI가 한다고? 그래도 복잡한 건 사람이 해야지. 고액 자산가 상담은 AI가 못하잖아. 감정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안 갔습니다. 챗봇이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문의하면 AI가 답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명절에도. 새벽에도. 적금 금리 얼마예요? AI가 답했습니다. 1초 만에. 정확하게.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I가 답했습니다. 고객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환율 전망이 어때요? AI가 답했습니다. 최신 데이터 분석해서.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사람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줄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줄었습니다. 요즘 전화 상담 안 받아요? 챗봇으로 하세요. 더 빨라요. 고객들도 적응했습니다. 사람보다 AI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회의 시간에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80% 목표입니다.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업계 1위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80%가 비대면이면 대면은 20%, 지금 인력의 20%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 80%는? 그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여보, 왜 안 자? 응. 그냥. 생각이 좀 있어서. 아내한테 말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2023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희망퇴직 얘기가 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올해 희망퇴직 규모가 크대. 얼마나? 1000명 넘는다던데. 역대 최대래. 1000명? 진짜? 1000명. 예전에는 희망퇴직이 50대 중심이었습니다. 임금 피크 들어간 사람들. 어차피 몇 년 안 남은 사람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45부터 대상이래. 45? 그건 너무 이르지 않아? 위에서 그렇게 정했대. 조직 효율화래. 45. 저는 45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한테 오겠어? 나는 실적도 좋은데. 지난 분기 지점 1등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인사팀장한테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면담 요청. 박정훈 부지점장님, 금일 오후 3시 인사팀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그 면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23년 10월 어느 날 인사팀장실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의자가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게 보일까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로 분류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렸습니다. 저요? 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직 효율화 차원입니다. 개인 역량 문제가 아닙니다. 저 실적 좋지 않습니까? 지난 분기 지점 1등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수 직원상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요? 이게 뭡니까? 18년을 바쳤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됐습니다.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숫자가 내려왔습니다. 부지점장급 30% 감축. 거기 포함되신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왜 저입니까? 실적순 아닙니까? 나이입니다. 나이. 젊은 순으로 남기고 나이 든 순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부지점장 중에서 45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 45입니다. 아직 한창입니다. 10년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은 다릅니다. 45이면 앞으로 10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연봉 8천 받는 부지점장 1명 비용이면 신입 2명 쓸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AI 도입되면서 업무량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합니다. 시스템이 다 해줍니다. 인력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저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희망퇴직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희망퇴직. 이름만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요? 인사팀장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거절하시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요?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혹은 한직으로 창고 관리 부서라든가 협박이었습니다. 점잖은 협박. 안 나가면 괴롭히겠다는 거였습니다.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안에 18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지점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웃었습니다. 억지로.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주먹으로 세면대를 쳤습니다. 소리가 안 나게. 살짝.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집에 왔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웃었습니다. 애들이랑 얘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응, 뭐? 민준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밤에 아내가 잠든 후 거실에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0월 밤바람. 담배를 피웠습니다. 10년 만에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불이 안 붙었습니다. 18년. 26부터 45까지. 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민준이 첫 돌에 야근했습니다. 케이크도 못 자르고 회사 갔습니다. 서연이 학예회에 못 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칠순에 출장 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에 꼭 모실게요.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73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입니까? 일주일 생각해 보라고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동기한테 전화했습니다. 같이 희망퇴직 대상된 녀석. 이름이 영수였습니다. 야, 너도 받았어?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어떡할 거야? 나가야지. 안 나가면 지방 발령이래. 강원도. 너도? 다 그래. 45 이상 부지점장 전부 대상이야. 20명 넘어. 20명? 그렇게 많아? 응. 젊은 애들 올리고 우리 내보내는 거야. 세대교체래.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좀 세게 준대. 얼마? 법정 퇴직금에 특별 퇴직금 더해서 나는 2억 좀 넘게 나온대. 2억. 2억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가 괜찮아? 45에 나가서 뭐래? 오래 살면 40년 더 살아야 하는데 2억으로 40년 살아? 1년에 500이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억. 40년.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한 달 40만 원으로 가족 넷이 살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지방 발령. 한직 발령. 결국 버티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받으면 최소한 퇴직금은 두둑하게 나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희망퇴직 대상이래.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왜? 당신 잘하고 있었잖아. 나이래. 45 이상은 다 대상이래. 거절하면 안 돼? 지방 발령 간대. 강원도. 사실상 나가라는 거야. 아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줘? 2억 정도. 2억. 어떡하지? 여보. 일단 받자. 지방 가면 우리 다 무너져. 애들 학교도 있고. 아내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희망퇴직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이 삐뚤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서류, 명함, 상장, 사진. 18년치가 종이 박스 2개에 들어갔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후배들이 인사했습니다. 부지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건강하세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해라. 나중에 밥 사줄게. 나중은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가 되니까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8년. 이렇게 끝이구나. 퇴직금 2억 1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 입금 2억 1천만 원 잔액 2억 1,152만 3,800원. 숫자를 보니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제 통장에? 스마트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여보, 2억이야. 2억 1천만 원.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놀랐습니다. 많다. 이렇게 큰 돈 처음 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잘하면 몇 년 버틸 수 있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억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취업하면 되지.
경력이 있는데 18년 은행 경력. 부지 점장까지 했는데 어디서든 쓰겠지. 금융권이 아니어도 돼. 대기업 재무팀도 있고 컨설팅 회사도 있고 어디든 가겠지.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한 달은 쉬었습니다. 18년 일했으니까 좀 쉬자. 재충전 기간이라고 생각해.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푹 쉬어.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낮에 운동하고, 저녁에 가족이랑 밥 먹고, 오랜만에 여유로웠습니다.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처음 해봤습니다. 아빠가 데려다 줄까? 진짜요? 좋아요. 서연이가 좋아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내려주는데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못 해준 건데 밀린 일들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고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아내랑 낮에 데이트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는 거 신혼 때 이후로 처음이지? 그러게. 신기하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왔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아파트 대출 이자 100만 원. 애들 학원비 150만 원. 보험료 50만 원. 통신비 20만 원. 관리비 30만 원. 한 달에 650만 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650만 원이 빠졌습니다. 2억을 650으로 나누면 30개월. 2년 반. 재취업해야겠다. 본격적으로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름 박정훈. 나이 45세. 학력 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은행 18년 부지점장. 자격증 은행텔러, 투자상담사, 보험설계사.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어디서든 받아주겠지. 채용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사람인, 찹코리아, 인크루트.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금융권 위주로 넣었습니다.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핀테크. 첫 주에 10군데. 둘째 주에 15군데. 셋째 주에 18군데. 한 달 동안 53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매일 채용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공고가 올라오면 바로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한 군데마다 다르게. 회사에 맞춰서.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자. 몸 상해. 응. 조금만 더 하고. 결과는? 면접 연락이 3군데 왔습니다. 53군데 중 3군데. 6%. 나머지 50군데는 서류 탈락. 아니, 무응답.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서류는 아쉽게도. 그런 메일조차 안 왔습니다. 그냥 무시. 그래도 3군데면 희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 중견보험사였습니다. 영업관리직 모집.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를 닦았습니다. 면접장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만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박정훈님, 들어오세요.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18년 하셨네요. 왜 나오셨어요? 희망퇴직했습니다. 희망퇴직이요? 45세?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를 의심하는 눈빛. 요즘 은행이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 심해서. 아, 그렇군요. 혹시 본인 의지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권고를 받은 건지 묻는 거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건지. 본인 의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분했습니다. 그렇군요. 면접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불합격 통보.
매일 한 줄.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지점장급 모집. 연봉 희망이 어떻게 되세요? 전 직장에서 8천 정도 받았는데 비슷하게 받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웃었습니다. 피식. 저희는 지점장도 5천 초반입니다. 아, 저희 규모가 작아서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검토해 볼게요. 5천. 연봉이 3천만 원 깎이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취업이 급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 나중에 들으니까 내부 승진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외부 채용 생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세 번째 면접. 캐피탈사였습니다. 심사역 모집. AI 활용 경험 있으세요? 네. 저희 심사 시스템이 AI 기반이거든요. 관련 경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AI는 사용은 해봤지만 깊이는. 아, 그러시구나.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표정. 요즘 신입들은 AI 다 다루거든요. 파이썬 기본은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경력직은 그쪽이 좀 약하시더라고요. 신입들은 AI를 다룬다. 경력직은 약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합격. 세 번의 면접. 세 번의 불합격. 53군데 지원. 합격 0. 석 달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에서 1,950만 원이 빠졌습니다. 남은 돈 1억 9천만 원. 왜 안 되는 거야? 밤에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경력도 있고, 실적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40대 재취업. 기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40대 재취업률 20% 미만. 기업들 경력직 기피. 신입 AI 인재 선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1개월 연속 감소. 3년 넘게 계속 줄고 있다. 재취업률 20% 미만. 10명 중 2명만 재취업한다. 나머지 8명은 치킨집 차리거나, 편의점 하거나, 배달 알바하거나, 그 8명이 저였습니다. 재취업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창업. 은행 경력 있으니까 금융 관련 사업하면 어떨까?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창업? 뭘? 대출 중개업. 법인 대출 컨설팅. 그런 거. 인맥으로 하는 거야. 될까? 인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18년 했잖아. 해볼 만하지 않아? 아내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30평. 보증금 2천, 월세 150.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폭합기. 500만 원 들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금융 컨설팅.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대표라고 박혔습니다. 대표. 부지점장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내 사업. 내 회사.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은행 다닐 때는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은행 간판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독립하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안 울렸습니다. 이메일이 안 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어디서 고객을 구하지? 예전 고객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은행에서 담당했던 박정훈입니다. 아, 네. 기억하죠. 부지점장님. 제가 독립해서 금융 컨설팅 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아, 네.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끊습니다. 연락 오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를 100통 넘게 했습니다. 답이 온 건 5통. 그중 계약까지 간 건 하나. 은행 다닐 때는 부지점장님 하면서 굽신거리던 사람들. 나가니까 안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안 받습니다.
받아도 바쁘다고 끊습니다. 제가 은행 부지점장 출신인데요. 그래서요? 간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부지점장이라는 직함이 신뢰였습니다. 지금은 전 은행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전이 붙으니까 달랐습니다. 나간 사람, 잘린 사람, 석 달 동안 계약 3건, 수수료 수입 800만 원, 사무실 월세 450만 원, 운영비 200만 원, 기타 비용 300만 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 이거 안 되겠다. 사무실을 접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중 500만 원 날렸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라고. 창업 석 달. 손실 1,500만 원. 남은 퇴직금 1억 7,500만 원. 다른 걸 찾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편의점은 망할 일 없다더라. 먹고 마시는 건 계속 사니까. 치킨집은 어때? 치킨은 안 망하잖아. 커피숍은? 요즘 커피 많이 마시잖아. 설명회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창업 비용이 얼마예요? 편의점은 보증금 포함 1억 정도요. 치킨집은 8천이요. 수익은요? 월 순수익 300에서 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700도 가능해요. 300에서 500.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편의점 점주 월 수익 200만 원도 안 돼. 치킨집 3년 생존율 30%. 프랜차이즈 본사만 돈 벌어. 점주는 노예. 후기들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3년 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하고 최저시급도 안 나왔습니다. 본사만 배불렸어요. 치킨집 2년 하고 폐업했습니다. 5천만 원 날렸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본사 말 믿지 마세요. 매출 예상 다 뻥이에요. 실제로는 반도 안 돼요. 무서웠습니다. 창업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동안 9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생활비, 창업 손실 이것저것. 재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못하고, 돈만 빠지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보, 우리 어떡해? 애들 학원비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고, 이러다 진짜 망해. 알아. 뭐라도 해야지. 자존심 차릴 때가 아니야. 자존심. 그랬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부지점장 출신인데, 배달 알바를 어떻게 해? 편의점 알바를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뭐라고 해? 지금 뭐해? 배달료? 창피해서 못해. 그런데 현실이 자존심을 부쉈습니다. 알았어. 뭐든 할게. 배달 앱에 등록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중고로. 200만 원. 헬멧 사고. 가방 사고. 장갑 사고. 첫 배달 나가던 날. 헬멧을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46세. 은행 부지점장 출신. 배달 라이더. 눈물이 났습니다. 손님, 치킨이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내가 저 안에 살았습니다. 배달 시켜 먹는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배달하는 쪽입니다.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배달 알바를 시작하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배달 한 건에 3,000원에서 4,000원. 거리에 따라 달랐습니다. 짧으면 3,000원, 길면 4,500원. 하루에 20건 하면 7만 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점심시간 피크. 저녁시간 피크. 그 사이는 기다림. 한 달에 25일 하면 175만 원. 거기서 기름값 빼고, 오토바이 유지비 빼고, 수리비 빼고, 실수령 140만 원. 은행 다닐 때 월급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0만 원. 5분의 1. 12시간 일해서 5분의 1. 더 충격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 변화. 퇴직 직후 2억 1천만 원.
3개월 후 1억 9천만 원 생활비. 6개월 후 1억 7천5백만 원 창업 손실 포함. 1년 후 1억 2천만 원. 1년 반 후 1억 원. 1년 반 만에 1억 1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남은 돈 1억. 이 속도면 1억을 또 1년 반 쓰면 0. 3년 후에는 빈털터리. 아들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내년에 대학. 대학 등록금 1년에 1천만 원. 4년이면 4천만 원. 생활비, 교재비, 이것저것 더하면 6천만 원. 딸 서연이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3년 후에 대학. 애들 둘 대학 보내려면 1억 2천만 원. 남은 돈 1억에서 1억 2천만 원? 모자랍니다. 2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대학을 못 보내? 그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계산하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기회비용도 계산해봤습니다. 은행에 계속 다녔다면 연봉 8천만 원. 55세까지 10년. 8천 곱하기 10. 8억. 퇴직금도 더 늘었을 겁니다. 2억이 3억. 총 11억. 저는 희망퇴직으로 2억 받고 나왔습니다. 차이가 9억. 9억. 그 돈이 있었으면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해주고, 노후도 준비하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달 알바로 140만 원 벌면서, 퇴직금 까먹으면서, 미래가 안 보입니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밀어줬습니다. 40대 취업자 41개월 연속 감소. AI 도입 후 사무직 일자리 30% 감소. 한국 일자리 74% AI 대체 가능. 74%. 일자리 4개 중 3개가 AI로 대체 가능하다. 제가 하던 일. 대출 심사. 고객 상담. 서류 검토. 데이터 분석. AI가 다 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저는 30분 걸렸습니다. AI는 3초. 저는 실수를 합니다. AI는 안 합니다.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AI는 전기세만 냅니다. 저는 야근 싫어합니다. AI는 24시간 일합니다. 저는 아픕니다. AI는 안 아픕니다. 회사 입장에서 누굴 쓰겠습니까? 당연히 AI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18년 경력이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 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AI가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왔습니다. 저는 거기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적응할 시간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밤에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은행 잘 다니면 됐는데. 거기서 버텼으면 됐는데. 당신 잘못 아니야. 회사가 그런 건데. 세상이 그런 건데. 그래도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버티자. 어떻게든 되겠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 요즘 뭐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 민준이 아빠 뭐 하시냐고. 뭐라고 했어? 그냥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컨설팅.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배달 알바한다고 말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은행 부지점장 아버지가 배달 알바 아버지가 됐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천장을 보면서 잠이 안 와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합니다.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던 일, 대출 심사, 고객 상담, 서류 검토, 데이터 분석, 전부 AI가 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미국 아마존은 창고 직원 60만 명을 로봇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메타, 월마트, 유튜브. 수만 명씩 감축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대기업 사무직,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전문직도 위험합니다. AI가 소장 작성합니다. AI가 회계 정산합니다. AI가 세무 신고합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회계사 합격자 40% 미취업, 변호사 대형 로펌 취업률 28%, 전문직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일반 사무직은 답이 없습니다. 둘째, 40대가 타겟이 됐습니다. 왜 40대일까요?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애매한 나이. 인건비는 높습니다. 연차가 쌓였으니까. 연봉이 올라갔으니까. 새로운 기술 적응은 느립니다. AI 다루는 건 젊은 애들이 낫습니다. 체력도 떨어집니다. 야근 힘듭니다. 회사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40대 부지점장 1명 연봉이면 신입 2명 씁니다. 신입은 AI 다룹니다. 디지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르는 겁니다. 40대 취업자가 41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3년 넘게. 희망퇴직 연령이 4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은행, 편의점, 대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 40세 이상 희망퇴직. NH농협은행. 40세 이상 희망퇴직. 하나은행. 40세 이상 희망퇴직. 이마트24. 희망퇴직. 세븐일레븐. 희망퇴직. GS리테일. 희망퇴직. 40대가 경제의 허리라고요? 이제는 먼저 잘리는 계층입니다. 셋째,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은행 일만 했습니다. 다른 기술이 없었습니다. 다른 경험이 없었습니다. AI 다룰 줄 몰랐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분석?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자리가 없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안 했습니다. 투잡을 안 했습니다. 부수입을 안 만들었습니다. 자격증을 안 땄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안 배웠습니다. 월급만 믿고 살았습니다. 회사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넷째, 자존심이 발목 잡았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자존심 차렸습니다. 나는 부지점장이었어. 아무데나 못 가. 배달 알바? 그건 아니지. 편의점 알바? 창피해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돈만 빠졌습니다. 일찍 현실을 인정했으면, 일찍 알바라도 시작했으면 퇴직금을 덜 까먹었을 겁니다. 자존심이 비싸게 먹혔습니다. 1년 동안 5천만 원 넘게 까먹었습니다. 그 돈이면 3년은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재취업 시장이 잔혹했습니다. 40대 경력직을 안 뽑습니다. 왜? 비쌉니다. 연봉을 많이 줘야 합니다. 젊은 신입 2명 쓰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AI 다루는 신입이 더 유용합니다. 경력직의 경험? 이제 별로 안 중요합니다. AI가 경험을 대체합니다. 데이터가 경험을 대체합니다. 경력 18년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됐습니다. 오래된 사람, 새로운 기술 못 배우는 사람, 머리가 굳은 사람. 그렇게 보입니다. 53군데 지원해서 합격 0. 그게 현실입니다. 여섯째, 희망퇴직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2억 받으니까 큰돈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45세에 나와서 85세까지 산다면 40년. 2억 나누기 40년.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그걸로 가족 넷이 어떻게 삽니까? 희망퇴직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 AI가 일자리를 없앱니다. 사무직은 특히 위험합니다. 둘, 40대가 먼저 잘립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니까. 셋, 준비 없이 쫓겨나면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배달 알바와 대리운전을 병행합니다. 낮에 배달, 밤에 대리운전. 아침 10시부터 밤 2시까지. 하루 16시간. 쉬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 오후.
월 수입 250만 원. 은행 다닐 때의 3분의 1. 그래도 1억 남은 퇴직금 까먹는 속도가 줄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파트타임. 월 120만 원. 맞벌이에서 370만 원. 생활비 400만 원에 모자랍니다. 그래도 적자가 줄었습니다. 생활을 줄였습니다. 외식 안 합니다. 여행 안 갑니다. 새 옷 안 삽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아빠, 나 신발 좀 사줘. 이거 찢어졌어. 응. 다음 달에 사자. 다음 달이 계속 밀렸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아빠가 지금 배달 알바해. 민준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미안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저도 알바할게요. 용돈 벌게요. 아니다. 넌 공부해. 대학 가야지. 공부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주말에만. 친구들도 다 해요. 아들이 어른이 됐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동안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서연이도 달라졌습니다. 아빠,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아니다. 다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진짜 괜찮아. 인터넷 강의로 할게. 요즘 인강이 더 좋아. 학원비 50만 원이 빠졌습니다. 서연이가 양보한 거였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어두운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없어지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면서 미끄러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 그런데 가족들 얼굴 보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얼굴, 서연이 얼굴, 아내 얼굴. 버텨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 특히 40대, 내 얘기가 남 얘기 같으시죠? 아닙니다. 당신한테도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고 없이. 교훈 5가지 드립니다. 첫째, 회사를 믿지 마세요.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익 공동체입니다. 이익이 안 되면 자릅니다. 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18년 바쳐도 하루아침에 내보냅니다. 일주일 줄 테니 나가라고. 회사에 충성하지 마세요. 회사는 당신한테 충성 안 합니다. 당신이 충성할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가족입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세요. AI가 못하는 일을 하세요. 창의적인 일, 사람 관계가 필요한 일, 몸을 쓰는 일. 단순 사무직은 위험합니다. AI가 다 합니다. 더 빠르고 더 싸게. 코딩 배우세요. 데이터 분석 배우세요. 새로운 기술 배우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배우면 더 늦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잡을 준비하세요. 월급만 믿지 마세요. 부수입을 만드세요.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강의, 컨설팅, 번역, 대필. 뭐든 좋습니다. 월급 외 수입을 만드세요. 월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잘리고 나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금 다닐 때 준비하세요. 넷째, 퇴직금을 과신하지 마세요. 2억이 커 보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40년 살아야 하면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안전망이 아닙니다. 시간을 버는 것뿐입니다. 그 시간 안에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창업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전부 날립니다. 다섯째, 자존심을 버리세요. 부지점장이었으면 뭐합니까? 나가면 끝입니다. 명함 없으면 아무도 안 알아봅니다. 배달 알바가 부끄럽습니까? 굶는 게 더 부끄럽습니다. 가족 못 먹이는 게 더 부끄럽습니다. 자존심 차리다가 돈 다 까먹습니다.
빨리 현실을 인정하세요. 빨리 뭐든 시작하세요. 체크리스트 5가지 드립니다. 첫째, AI 시대에 살아남을 기술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당장 배우기 시작하세요. 둘째, 월급 외 수입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당장 만들기 시작하세요. 셋째, 갑자기 해고되면 6개월 버틸 생활비가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당장 모으기 시작하세요. 넷째, 이력서가 업데이트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지금 당장 업데이트 하세요. 다섯째, 자존심 버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마음 준비하세요. 언젠가 필요합니다. 저는 5개 다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 직장 다니실 때 준비하세요. 해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각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 옆자리 동료가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